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를 비롯해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군 사기 진작과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 6대 분야 집중 투자에 쓰여집니다. 육군 안에서 전투기술과 전투지휘 능력을 고루 갖춘 최정예 박격포반을 선발하는 평가가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많은 시간 동안 갈고 닦은 박격포 운용 능력을 선보이며 최정예 300에 선발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선 지금 세계 방산업의 현주소를 살필 수 있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도 대거 참여했는데 K방산의 현지 생산을 위한 합작 계약을 비롯해 신무기 실물 첫 공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KFN 뉴스가 폴란드 현장에서 직접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장 진급자들에게 상점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7명의 대장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으로 진급한 7명의 장성들에게 삼점검 수치를 직접 달아줍니다. 이일 수여식에는 공군 대장인 진영승 합참의장 내정자를 포함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이작전사령관 등 7명의 사성 장군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삼점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 3군이 일치해 호국, 통일, 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치는 보직자 계급과 이름,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하는데 삼점검에 대통령이 직접 달아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친이 공군 부사관이었던 개인 일화를 소개하며 유대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인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을 키울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 집단이 아닌 주권자 그리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대 내 민주주의 교육 과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년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한국형 삼축체계와 K방산 혁신,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 6대 핵심 분야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6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력 운영비는 46조 1,203억 원, 방위력 개선비는 20조 1,744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을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형 삼축체계 전력 확보와 인공지능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복무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직업군인의 복무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 예산은 7조 2,838억 원에서 8조 9,049억 원으로 22.3% 확대됩니다. 킬체인 전력 5조 3,065억 원, 한국형 미사일 방어 1조 8,134억 원, 대량 응징 보복 전력 7,392억 원이 포함됩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 양산 예산도 기존 1조 3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방산 지역 연계 생태계 기반 구축 예산은 112억 원에서 698억 원으로 늘었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 예산 54억 원도 신규 편성됐습니다. K방산 수출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 방산산업의 선순환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초급 간부 당직비는 평일 2만 원에서 3만 원, 휴일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급식 단가는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오르고 전투피복과 관사, 숙소 환경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청년 간부 내일 준비 적금 제도도 새로 도입돼 장기 복무 간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국권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형 중형 표준 차량 전력화, KF-21 항공작전 시설 확충, 민간업체 역량을 활용한 함정 유지보수 시범 사업도 확대됩니다.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도 본격화됩니다. 국방 R&D 예산은 4조 9,610억 원에서 5조 9,130억 원으로 19.2% 확대되며 첨단 항공 엔진과 스텔스 기술, AI 기반 감시 정찰 체계 구축과 50만 드론 전사 양성 환경 조성에 집중됩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 1형은 8만 2천 원에서 9만 5천 원, 2형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본 작계 훈련비 1만 원이 새로 신설되고 중식비도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우리 군이 굳건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고도의 전투기술과 전투지휘 능력을 겸비한 최정예 박격포반을 선발하는 평가가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황금 베레모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수개월 동안 갈고 닦은 박격포 운용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삼각 2, 7, 6, 4 사각 1, 1, 6, 2 준비되면 보고 1mm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순간 빠르지만 신중한 손놀림으로 박격포를 조정합니다. 포수의 완수 신호에 따라 탄약수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겨냥대를 설치합니다.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펼쳐지는 최정예 300 박격포반 선발평가 현장입니다. 이번 평가는 박격포 운용 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박격포반 선발을 위한 과정으로 매년 60mm와 81mm, 4.2인치 등 구경별 가장 우수한 한 개 팀을 선발합니다. 올해는 군단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22개 팀이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최정예 박격포반 선발은 전시 박격포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야전 부대에서 박격포 활용 운용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가단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평가에 임하겠습니다. 도전하십시오. 1주차에 진행된 직책 수행 평가를 통과한 참가자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전투기량 평가. 조프 훈련과 관측, 사격 지휘 등이 진행된 평가에선 참가자들의 제한사항 극복 능력과 전술적 전투 행동 등이 평가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다른 환경, 다른 조건 속에서 평가를 준비했지만 최정예 박격포반 선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량을 마음껏 쏟아냈습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합격은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부대 대표로 나온 만큼 사격에 가서 이제 초탄 명중하는 전투전중대의 모습을 한번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편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평가에 도전한 권보배 상사는 경험을 밑거름 삼아 3개월에 걸쳐 평가를 준비했습니다. 최정예 300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데 지금 도전은 저의 30대 마지막 도전입니다. 젊은 친구들, 젊은 용사들이랑 이렇게 같이 훈련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진행했던 만큼 피땀 흘린 노력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사단 화이팅! 3주 동안 이어지는 평가 중 마지막 주차에는 전투기량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참가자들에 한해 고폭탄 사격 능력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정예 300 박격포반에 선발된 팀은 육군 참모총장 상장과 함께 황금 베레모와 기념 배지를 받게 됩니다. 최정예 박격포반을 향한 여정은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KFN 뉴스 차송유입니다.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방산 전시회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방산의 현지 생산을 위한 합작 계약과 신무기 실물의 최초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유럽 방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재영 기자입니다. 폴란드 키엘체에 마련된 MSPO 전시장. 폴란드 WB그룹 부스에 놓인 천무 미사일 모형에 WB그룹과 한화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곧이어 폴란드와 대한민국 양측 참석자들이 천무의 현지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 계약 체결을 기념하며 모형에 사인을 새깁니다. 전시회 중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 기업인 WB그룹과 체결된 이번 계약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함께하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porozumieniu z naszym partnerem, z naszymi przyjaciółmi z Korei dochodzi do zawarcia umowy i uzyskania zdolności do produkcji pocisków rakietowych do wyrzutni Homar-K. 국방부는 폴란드와의 협력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상호 호혜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폴란드에 전시된 K-방산 무기들은 기존에 알려진 무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기의 실물도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대위안은 소형 전술 차량에 105mm 곡사포를 장착한 차륜형 자주포 실물을 공개했는데 해외에 실물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권의 경우 차륜형 자주포가 이미 주력으로 자리한 만큼 수출이 성사될 경우 나토권 내 국산 화포의 비중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소형 전술 차량이 폴란드에 이미 진출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무기 체계로서의 연기성도 뛰어납니다. 장비 위에 저희가 지금 보시는 오늘 이번에 출물 전시하게 된 경량화 105mm뿐만 아니라 저희 현대위아가 생산하고 있는 RCWS, 그다음 81mm 그 자동 탑재된 그런 장비까지도 탑재되면 충분히 해외 수출 시장도 전망이 많이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폴란드 국방장관도 K2 전차를 비롯한 K-방산 무기를 일일이 둘러보며 K-방산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까지 확인했습니다. 현지 언론 또한 한국의 계약 이행 능력과 의지를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 이번 전시회에는 K-방산이 단기적인 계약을 넘어 장기적인 유럽 내 협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폴란드 키엘체에서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전장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 제이텍은 작전 중 공중 화력을 정밀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한미 연합작전의 실질적 주도권을 상징하며 전작권 전환의 요체기도 합니다. 우리 군 최초의 국제공인 제이텍 교관인 공군 항공작전지원단 정경채 중령을 만나 그간의 여정과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전장의 최전선에서 항공전력의 눈과 귀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 제이텍. 제이텍은 지상에서 공중 화력을 통제하는 실시간 결정권자입니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며 2015년 국제 제이텍 MOA에 가입했고 초도 파견 요원 5명이 독일로 건너가 미국 기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이제 한미 간의 그 필요성과 기묘성이 그 당시에 상당히 부각이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초도 파견 요원 5명을 유럽 공군 공지학교로 보내서 이제 우리 한국군 최초의 제이텍 자격을 제가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경채 중령은 제이텍 교관 평가관으로 활동하며 우리 군의 제이텍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지금은 국제기관으로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2, 3년에 한 번씩 미 합참으로부터 직접 이제 인증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공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간 피해 같은 것들을 전쟁법적 측면에서 좀 더 고려를 하는 걸 중요시한다라는 것들을 좀 그 훈련간에 인상 있게 좀 남았습니다. 전경채 중령은 제이텍의 임무를 단순한 유도 통제가 아닌 작전 전반을 연결하는 설계자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그 연합 자산을 대상으로 우리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로 우리 제이텍을 볼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 제이텍의 생명입니다. 실전처럼 생각하고 기본과 절차를 잘 준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라면서 그래야만 우리 제이텍이 대한민국 공군, 한국군의 원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이텍이 없다면 전투기는 지상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상의 통제자가 없다면 공중작전은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있는 전투기 조종사 등의 요원들은 지상에서 이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보 제공, 유도 통제가 없으면은 임무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제이텍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배 제이텍들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듯이 이제 지금의 후배 제이텍들은 그 열정과 능력에 있어서 이제 저를 비롯한 10여 년 전에 선배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보다 좀 더 복잡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제이텍이란 사명 아래 유일한 하나가 모두를 위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리원 올포원의 슬로건에 부합하게끔 우리 항지단과 제이텍들은 열심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뉴스 초점 화제군 신소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정상이 중국의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모여 권위주의의 국가 간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베이징 천안문 성루 중심에 섰습니다. 앞서 중러북 정상은 외빈 기념 촬영에서도 함께 중심에 섰으며 천안문 성루로 이동하는 중에도 나란히 걸으며 담소하는 등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 모인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66년 전인 1959년 중국 국경절 열병식 당시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니키타 흐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 김일성 북한 주석이 함께 천안문 성루에 선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중러북 정상회에도 이란 대통령 등 26개국 국가 원수와 정부 순회가 참석했으나 서방 지도자들은 불참했습니다. 외신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온 중국과 러시아, 북한 정상이 한자리에 선 것을 주목하면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중국의 반서방 도전장으로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승절을 계기로 중러북이 밀착하는 것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해군이 인천광역시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인천광역시 일대와 내양 8부두에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승행사는 인천상륙작전 성공 75주년을 기념하며 그날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작전 성공에 기여했던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해군은 12일 오후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서 인천상륙작전 전사자 추모 해상원화 및 항해 체험을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전승일인 15일엔 인천 내항 8부두 일대에서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기념하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전승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상륙작전 재현 행사엔 해군 상륙함과 고속 상륙정을 비롯해 해상 기동 헬기 UH-60과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 등이 참가해 해군 해병대 상륙작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최후 보루였던 영천에서 국군이 북한군의 총공세를 막아내고 전세를 역전시킨 결정적 전투로 인천 상륙작전의 발판이 된 영천 전투에 대해 알아봅니다. 1950년 8월부터는 대부분의 아군과 적군 병력이 낙동강 전선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뚫고 부산으로 내려가려는 북한군과 이를 저지해야만 했던 아군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가 연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8월 말부터 북한은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것마저 실패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뚫어야지 빠르게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이때 북한의 눈에 들어온 지역이 바로 영천이었습니다. 북한은 영천의 지리적 위치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지도에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당시 북한군이 점령했던 지역이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영천을 중심으로 동쪽엔 경주가, 서쪽엔 대구가 위치해 있죠. 네,
영천을 가운데 두고 대구, 영천, 경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나 있었어요. 그러면 영천을 차지하면 뭐 대구나 경주로도 쉽게 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구, 영천, 경주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아군의 유일한 보급로이기도 했어요. 9월 2일부터 북한군 15사단은 영천을 목표로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전차 12대를 앞세워서 사방에서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영천 전방을 방어하던 국군 8사단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군본부는 1군단으로는 영천을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8사단을 2군단에 배속했고 이때부터 유재흥 2군단장이 이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유재흥 2군단장은 긴급하게 군단 작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요.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1사단과 6사단에서 각각 한 개의 연대 병력을 빼와서 영천을 방어하겠다는 거였어요. 영천을 뺏기면 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습니다. 9월 5일 어둠이 짙게 깔리자 영천 시내에도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 영천 중심지까지 들어온 거죠. 영천을 방어하던 8사단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9월 6일 오전에 영천이 피탈당하면서 8사단은 적의 후방에 고립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날 오후부터는 아군에게 불리했던 전황이 반전됐습니다. 미군 전차 1개 소대가 영천 시내로 기습적인 돌입작전을 시행했고요. 여기에다가 1사단과 6사단의 증원 부대까지 도착했습니다. 국군은 반나절 만에 영천을 되찾았습니다. 박수를 혼자 치나요?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다음 날에 또다시 북한군에게 영천을 내어줬습니다. 하루 만에? 네. 북한군에게 2번이나 영천을 뺏겼잖아요. 미 합참은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 합참은 메가더 장군에게 인천 상륙 작전을 취소하고 인천에 있던 모든 병력을 낙동강 방어선에 배치해서 영천을 지키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9월 10일 국군 2군단은 최종 방어선을 형성했는데요. 선을 쭉 그어보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모양이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S자로 낚싯바늘처럼. 맞습니다. 낚싯바늘 모양으로 부대를 배치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영천의 북쪽에 있는 부대가 북한군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서 아래쪽으로 몰아주면 남쪽에 있는 부대가 움푹 패인 부분에 적군을 가둬두고 섬멸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너무 훌륭한 계획이에요. 네. 2군단은 총 반격을 개시했어요. 전차부터 미군 공군기까지 모든 무기와 병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9월 13일에 2군단은 북한군 15사단을 섬멸하고 주저항선을 회복했습니다. 김일성이 영천을 점령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영천을 상실하자 패배하였다 라고 자책했을 정도로 영천 전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전투입니다. 우리 국군이 영천 전투에서 승리한 덕분에 이틀 뒤인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을 시행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죠. 영천 전투는 몰랐거든요. 근데 영천 전투가 없었으면 인천 상륙 작전도 없었고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가 영천 전투를 조금 더 기억하고 그때 희생되신 우리 모든 순국 선열들을 더 마음속 깊이 기려야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외교안보부처 2030 청년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부처의 2030 자문단과 청년 인턴이 함께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시각을 나누며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방, 외교, 통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이 내년 입영할 카투사 1,815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습니다. 공개 선발은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 초기 값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 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에서 3주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해군 2함대 282 감시대가 이틀간 민간 이발소 미용실이 전무한 어청도 주민들을 위해 부대 이발실을 개방하고 이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 주민들을 위해 부대 차량을 제공해 안전한 이동을 돕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부대는 어청도 일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해양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민군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기상정보입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밤더위는 수그러들었지만 아직 한낮에는 볕이 뜨겁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며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중부 지역으로 기압골이 유입되면서 오전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전라와 경상 지역으로는 구름 많고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동풍에 영향받으며 일중 약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원주가 20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 강수는 잠시 소강 상태 보이겠으며 주말 동안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으로는 다음 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비와 함께 기온이 점차 내려가며 다음 주에는 날이 보다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